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기다릴게요. 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윤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토마 피케티와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함께 쓴 기울어진 평등입니다. 네, 책 소개해드릴게요. 세계적인 두 석학인 토마 피케티와 마이클 샌델이 2024년 파리 경제대학에서 나눈 대담을 편집한 책인데요. 평등과 불평등, 진보를 키워드로 평등의 가치를 바라보고 불평등 왜 문제이며 우리를 둘러싼 각종 격차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토론한 책이에요. 네, 책 소개에 이어서 저자 소개. 토마 피케티는 프랑스 파리 경제대학교 교수로 소득과 불평등에 대해 연구하는 경제학자이자 사회과학자인데요. 재분배와 글로벌 자본세를 다룬 21세기 자본으로 세계적 명사로 떠올랐고 그 외 저서로 자본과 이데올로기, 불평등 경제 등이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마이클 샌델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정치철학과 교수로 공동체주의자인데요. 29세에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며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고 하네요. 저서로 정의란 무엇인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공정하다는 착각 등이 있어요. 네, 저희가 7년 동안 각각 만나왔던 두 저자를 이번 한 권의 책으로 함께 만나봅니다. 그래서 토마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각각 읽고 리뷰해봤고요. 아, 옛날에? 옛날에 과거에 하다 이 두 분이 만났습니다. 굉장하네요. 네, 그래서 망설임 없이 아낌없이 가져왔고요. 이 책 불과 15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윤슬이가 오늘도 얼굴이 안 좋아요. 예, 그렇지만 저희는 언제나처럼 책의 앞에서부터 끝까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어 나갈 거고요. 앞선 두 저자의 책을 각각 리뷰했던 방송들을 참고해 주시면 이번 책에 대한 리뷰 그리고 함께 읽는 후기를 보다 더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책은 2025년 5월에 발간된 신간이고요. 책은 총 9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책의 내용의 이해도와 분량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 책 같은 경우에는 150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은 마이클 샌델 교수 같은 경우에는 50년 동안 연구해온 내용이고 토마 피케티도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온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앞에서 이슬이 얘기한 것처럼 작가의 전작을 읽지 않고서 대담만을 본다고 하기에는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책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책으로 또 저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우선은 살펴보시고 자세한 내용들은 각각의 책을 다룬 전 에피소드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함께 리뷰를 했었기도 한 이 책들을 저 윤수리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함께 읽지는 않아서 이번 책을 더 어렵게 느꼈다고 느끼고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이 책을 더 쉽게 오늘 풀이하려고 오지 않았나. 오늘도 방송 말미에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어딥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들도 함께 이 책의 난이도를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번 책도 공교롭게도 책의 말미에 이 책이 담고 있는 함의, 전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가름하고 있어요. 책의 145페이지부터 보고 앞으로 넘어갈게요. 마이클 샌델 교수가 말하길 이 대담 내내 우리는 즉 샌델과 피케티 교수는 평등의 3가지 측면을 논의했습니다. 이 책은 평등과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다고 2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는 경제적인 것으로 소득과 부의 재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2번째는 정치적인 것으로 발언권과 권력, 참여에 관한 것이지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 3번째, 존엄성, 지위, 존중, 인정, 명예, 그리고 존경에 관한 3번째 범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는 경제, 2번째는 정치, 3번째는 존엄성 이라고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샌델 교수가 말하길 불평등의 기원에 관한 장자크 루소의 에세이에서 한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토마, 이 구절은 우리의 대담을 관통한 주제에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루소는 불평등의 기원을 소유권의 발명에서 찾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불평등의 기원을 소유권으로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땅 한 조각에 울타리를 친 다음 이 땅은 내 것이라고 말할 생각을 해내고는 순진하게도 그를 믿는 사람들을 발견한 첫 번째 사람이야말로 문명사회의 진정한 창시자다. 루소는 계속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말뚝을 뽑아버리고 울타리의 말뚝이겠죠.
네, 동료들에게 이 사기꾼의 말을 듣지 마라. 이 땅의 과실은 우리가 모두 평등하게 소유한 것이며 땅 자체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너희는 끝장이다. 라고 외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범죄, 얼마나 많은 전쟁, 얼마나 많은 살인, 얼마나 많은 불행과 공포를 피할 수 있었겠는가. 반면 피케티 교수는 샌델 교수의 말에 대해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루소가 아주 명백히 밝힌 한 가지는 문제는 최초의 울타리와 최초의 한 조각 사유재산이라기보다 재산의 한도 없는 축적이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재산이 소수의 손에 믿기 어려울 만큼 집중되고 이는 권력의 집중과 더불어 생긴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권력을 쥐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통제권도 갖지 못하지요. 이어서 피케티 교수가 말하길 부와 재산의 소유권은 단지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나 자신의 삶과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협상력에 관한 것이기도 한다라고 정리하면서 결국 이러한 불평등은 실제로 권력과 협상력에 관한 문제라고 피케티 교수가 정리해내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감사합니다 마이클이라고 책을 마무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앞선 이 책에서 줄곧 이 두 교수가 세계적으로 석학이라 불리우는 두 학자가 본인들이 주장해오던 샌델 교수의 키워드 공정 그리고 피케티 교수가 말해오던 불평등과 평등에 대한 두 개념을 함께 루소의 주장을 통해서 정리해낸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다소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두 교수가 말하는 방식 그리고 그 둘의 지향점은 결국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고 결론을 내려보면서 왜 그렇게 저희가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책을 살펴보면서 짚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다 들은 뒤에 저희가 첫 부분에 말씀드린 구절을 다시 읽는다면 책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움이 되기를. 화이팅. 저희에게 하는 말이에요. 화이팅은. 이 책 만만치 않거든요. 일단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은 크게 세 가지의 키워드를 다룬다는 점, 경제, 정치, 존엄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1장으로 들어갑니다. 1장. 왜 불평등을 걱정하는가? 네. 윤수리가 앞선 소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교수이자 석학이라고 불리는 학자가 2024년 5월에 파리 경제대학에서 나눈 대담을 정리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는 호칭은 과감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네. 그래서 샌델과 피케티, 피케티와 샌델이라고. 왜죠? 토마와 마이클이 어떨까요? 샌델 교수는 토마라고 부르고 네. 근데 헷갈리니까 샌델과 피케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는. 책에 샌델과 피케티로 나오잖아. 네. 근데 네. 둘은 토마랑 마이클 하니까 친해 보인다. 네, 저희는 책의 표기대로 네.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두 저자가 썼던 책을 리뷰했던 자본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큰 주제로 다뤄냈던 불평등이라는 키워드를 결국 이 책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나눴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두 권의 책보다 더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이 시점보다 작년이 2024년에 이 대담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두 저자가 써냈던 책들의 내용보다 진일보한 소위 업그레이드된 두 학자의 생각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두 학자가 굉장히 날카롭게 서로에게 질문해내고 있다는 것. 네. 왜지? 날카로운 질문이라 일반인들 알아듣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제가 또 왔습니다. 파리 경제대학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라고 모두 네. 이 책을 너무나 술술 쉽게 그럼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책의 9페이지 샌델이 말하길 먼저 왜 불평등이 문제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 즉 피케티의 연구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얼마나 극명한지 우리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주었는데 그럼 불평등 문제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당신은 즉 피케티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10% 계층이 전체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가져가고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다는 걸 보여줬죠. 미국에서는 불평등이 더 두드러집니다. 많은 이가 그걸 걱정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왜 불평등이 문제일까요? 라는 질문에 피케티가 말하길 먼저 저는 평등과 불평등 문제의 낙관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군요. 2021년에 낸 제 책 평등의 짧은 역사에서도 이 점을 밝혔는데 저는 오늘날 유럽과 미국, 인도, 브라질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불평등이 있어도 길게 보면 세계는 더 평등한 쪽으로 움직여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권리의 평등을 원하는 강력하고 거대한 정치적 요구와 사회운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 윤수리가 말씀드린 내용이 저희가 함께 읽고 리뷰했던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읽으면서도 전체 4부 무려 1300페이지로 이루어진 책에서도 다뤄냈었던 것처럼 당시에 피케티가 평등과 불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혹은 우려 섞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았나라고 저도 읽으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책의 말미이자 종장인 4부에서 나름 낙관적인 대안을 제안하면서 결국 불평등의 격차는 해소될 것이다 혹은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로 관철해냈다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피케티가 말하는 평등과 불평등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떠올려 볼 수 있는 부에 대한 혹은 경제력에 대한 차이 또는 거기서 벌어지는 소득 문제, 흔히 말하는 빈부격차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그보다 더 큰 범주에서 혹은 상위 레벨에서 권리의 평등,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참여가 활발해지거나 이들이 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위의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함께 아우러서 본다면 우리 인류사에서 지금처럼 계급 또는 인간 사회에서의 불평등이 해소되어가는 과정 또는 시점은 유례없이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그만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우리 인류사가 진일보하고 있다라고 주장해내고 있다라는 점을 피케티가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는 것, 본인의 책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 말씀드릴게요.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과연 평등한 쪽으로 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피케티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프랑스 혁명이나 19세기의 노예제가 폐지된 것, 20세기의 사회보장제도 발전과 누진세제, 탈식민지와 더불어 계속된 것들을 역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12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샌델이 말한 것처럼 오늘날 불평등의 높은 수준에 관해 당신이 언급한 수치는 맞습니다만 100년 전의 불평등은 이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200년 전에는 그보다 더 심했고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진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진보는 언제나 엄청난 정치적 투쟁과 사회적 운동을 필요로 했습니다. 진보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뤄질 겁니다. 좋은 소식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과거에도 이긴 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역사적으로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들에서 드러나듯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불평등보다는 평등으로 가는 낙관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윤수리가 언급한 11페이지와 12페이지의 내용, 불과 10줄도 안 되는 이 글들에 대한 내용을 과거 리뷰했던 1300페이지에 달하는 자본과 이데올로기에 열심히 풀어놨거든요. 네. 과거에 저희가 약 3시간에 걸쳐서 리뷰한 방송이 있으니 한번 찾아봐 주시면 프랑스 혁명, 노예 해방, 누진세제, 그리고 탈식민주화까지 모든 내용들을 아우르고 있다는 것. 그런데 여기 이렇게 5줄, 10줄로 성의 없이 혹은 성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지만 이해가 되네요. 예,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러한 피케티의 주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큰 방향성에서는 샌델 교수도 이와 같은 논의선상에서 각자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려고 한다라는 점에서 이 책의 재미를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의 정리이자 지금까지 저희가 책의 도입부터 말씀드렸던 이 책이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 방향성, 잘 정리된 16페이지. 피케티가 말하길 사실 평등으로 나아간 것은 현대사회가 더 높은 번영을 이루는데 핵심 요소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즉 우리 인류가 역사적으로 지켜본 엄청난 번영에는 더 포괄적이고 더 평등주의적인 사회 경제체제의 부상이 절대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육에 대한 더 포괄적인 접근성 같은 움직임 말입니다. 자, 이러한 주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단지 부와 경제력에 대해 국한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 피케티가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큰 번영과 반영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다뤄낸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를 보다 더 큰 바운더리에서 저희가 함께 이해해보려고 노력해야겠구나라는 점을 이 1장에서 충분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장을 뒤로하고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돈이 덜 중요한 사회로 가야 할까? 책 19페이지. 샌델이 말하길 우리는 이미 평등의 세 측면을 밝히고 논의하기 시작했네요. 하나는 경제, 두 번째는 정치에 관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 즉 존엄성과 지위, 존중에 관한 것입니다. 네, 저희가 1장에서 말씀드렸던 경제, 정치, 그리고 사회적인 존엄성에 대한 언급을 다시금 정리해내고 있어요. 샌델은 이 중에서 세 번째 측면이 가장 도전적이고 흥미로운 주제라고 언급한 점에서 책에서 자주 언급되리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샌델이 말하기를 피케티의 저서를 읽으면서 이런 익숙한 제안들을 넘어
사회민주주의 프로젝트를 재정의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몇 가지 더 급진적인 제안들의 눈길이 갔다고 얘기하는데요. 샌델은 피케티가 경제와 사회적 삶의 점진적인 탈상품화에 관해 썼다는 점을 생각해보며 탈상품화를 재분배와 관련지어 물어보고 싶다면서 두 가지의 사고 실험을 제안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해법은 모두에게 비슷한 구매력을 제공하기 위해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시도하되 경제는 지금처럼 상품화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두 번째 해법은 소득과 부의 분배는 지금과 같은 상태로 두되 경제와 사회적 삶을 탈상품화해 돈이 덜 중요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프로젝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상품화는 그대로 두면서 급진적인 재분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의 분배 구조는 그대로 두되 사회적 삶을 탈상품화하는 것입니까? 네. 자, 이렇게 윤슬이가 샌델 교수의 질문을 요약해 줬는데요. 이미 이 부분만으로도 방송을 끄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탈상품화가 발음이 어려워요. 자, 발음 때문에 끄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책에서 크게는 세 가지의 키워드 중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경제에서 한 가지를 논의해 본다면 바로 이 대목이 아닐까 싶고요. 책의 21페이지 윤슬이가 말씀드렸던 급진적인 재분배가 우선되어야 하는지 또는 탈상품화가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피케티가 답하길 책의 26페이지 우리는 불평등 축소와 탈상품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상품화된 부분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1%보다는 훨씬 클 테니까 말입니다. 피케티는 특히 이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역사적으로 사회적 국가가 부상한 것을 살펴보면 어떤 이들은 이를 복지국가라는 말을 선호한다면서 본인인 피케티는 사회적 국가란 개념을 더 좋아한다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국가란 우리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용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풀어보면 이 사회적 국가란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보장뿐만이 아니라 교육과 다른 공공서비스 그리고 공공인프라 스트럭처를 포함하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누진세가 중산층이 사회적 국가에 기여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하면서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바로 경제적 영향력을 규제할 수 있게 해줬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급여 차이를 대폭 줄여서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 확실한 해법이라고 그리하여 역사적으로 효과적이었던 건 바로 이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을 바탕으로 피케티는 본인은 기본적으로는 사회와 경제를 다루는 역사가라고 그리고 사회과학자로서 평등의 역사를 살펴봤다면서 우리 인류는 탈상품화와 재분배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역사적으로 이 둘은 즉 탈상품화와 재분배는 함께 작동해왔고 그랬을 때 믿을 수 없을 만큼 성공적이었다라는 경험적인 결과를 공유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2장 이 책의 세 가지 키워드 중 첫 번째인 경제 파트에서 두 가지 중 한 가지 누진세와 탈상품화 중 누진세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낸 2장을 뒤로 하고 3장으로 넘어갈게요. 3장 시장의 도덕적 한계. 네, 이 장에서는 샌델 교수의 질문 그리고 피케티의 답변을 통해서 첫 번째 키워드에서 경제학자인 피케티가 생각하는 또는 피케티가 지향하는 경제 분야에서의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는 두 가지 누진세와 탈상품화 중 앞선 2장에서 살펴봤던 누진세와는 또 다른 3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아젠다 바로 탈상품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게요. 샌델이 말하길 사회적 삶의 탈상품화를 추구하는 이유에 대해 피케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는데요. 모든 것을 판매할 상품으로 여긴다면 그것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이들의 접근권을 저해하는 것을 넘어 그 재화의 의미를 깎아내리거나 타락시키거나 격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교육을 짚어볼 수 있는데요. 교육이 심하게 상품화된다면 당연히 불평등한 접근권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교육의 상품화라는 게 학생들에게 교육의 목적을 좋은 경력을 쌓거나 돈을 더 많이 벌거나 하는 수단적인 의미로 이해하도록 하진 않을까요? 게다가 학생들의 태도에 궁극적으로는 대학들의 입장에 영향을 미쳐서 가르침과 배움의 본질적인 미덕과 가치에 관한 관심을 밀어내거나 침식하지 않을까요? 윤수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샌델의 질문에 피케티가 답하길 교사들에게 학생들이 얻는 성적과 연계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실험이 여러 개 있었다면서 처음에는 더 높은 성적을 얻을 때가 간혹 있었지만 그러고 나서 6개월 뒤 학생들에게 실제로 무엇을 배웠는지 물어보면 학생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교사들이 6개월 후에도 머릿속에 남아있을 실질적인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당장 학생들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만한 요령만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예를 바탕으로 20세기의 탈상품화가 작동한 이유를 살펴본다면 특히 이러한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우리의 공공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대중교통과 에너지 부분에서 혹은 문화의 영역에서 다른 사례를 찾아봄으로써 이러한 분야들에서 탈상품화가 즉 제대로 작동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일하도록 하는 내적 동기, 즉 보상이나 처벌 같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는 동기가 금전적 동기나 이윤 동기에 의해 파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더 높은 재정적 인센티브와 더 많은 급여를 줌으로써 사람들이 일과 삶에서 실제로 관심을 쏟는 많은 것을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그저 몽상이 아니라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정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36페이지 이러한 피케티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탈상품화는 내적 동기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문화와 교통을 포함해 다른 부분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서 본인이 보기에는 앞으로 이 부분들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즉 탈상품화의 내적 동기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인센티브를 금전적으로 또는 물리적인 보상으로 외적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은 다소 제한적이거나 이미 숱한 경우에서 그 한계를 드러냈다라는 것을 충분히 강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탈상품화일수록 보다 더 내적 동기에 집중해야 한다.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점을 피케티가 역설한다는 거죠. 역사와 경제를 상호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케티를 경제학자로서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피케티의 미래가 기대되네요. 그래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고 왔고요. 피케티 감히 말씀드리지만 노벨 경제학상에 단연 손꼽히는 후보로 몇 년도에? 저희가 작년에 202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데런 에스머울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노벨상 수상 2년 전에 함께 읽고 리뷰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피케티도 자본과 이데올로기에 이어서 기울어진 평등까지 연이어서 읽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저희끼리만 강조해 봅니다. 네. 열심히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샌델은 상품화를 타락으로 보는 관점을 바탕으로 탈상품화를 주장하려면 의료와 교육, 문화활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적절한 방식을 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가치평가 방식이 다른 가치평가 방식보다 더 훌륭하고 의미 있는지 정치적 토론에 붙여야 한다고 말하며 피케티에게 질문하길 당신은 더 많은 가치 판단이 필요한 공론 방식과 그런 경제학 문제에 끌립니까? 아니면 거부감을 느낍니까? 자, 이에 대한 피케티의 답변으로 1장에서 살펴봤듯이 피케티는 본인 스스로를 딱히 경제학자라고만 여기진 않는다. 이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면서 본인은 본인의 일을 사회와 경제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회경제사와 정치경제학의 교차는 그 어디쯤을 연구하는 정치경제의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을 완전히 인식한다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학문적인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스스로 자평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 역시 저희가 이 책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주제인 경제, 정치, 그리고 존엄성 이 세 키워드를 함께 다뤄본다고 바라봤을 때 본인이 경제학자로서만 이 문제, 즉 불평등과 평등에 대한 해법과 해답을 고민하기에는 특히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그래서 본인의 영역을 보다 더 확장시켜 감으로써 이 인류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원론적인 방법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한다는 면을 이 책의 39페이지와 40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샌델 교수의 질문에 답변을 찾아본다면 책의 42페이지 앞서 누진세에서도 다뤘던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는 교육과 의료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영역에 대한 투자의 확대를 지속해야만 하고 실제로 한 세대 전체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하려면 교육 시스템에 투입해야 할 자원의 양에 관해서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980년대 이후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껏해야 20에서 30%까지가 교등교육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오늘날에는 이 비율이 50에서 60%까지 육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고 특히나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예를 드는데 심지어 70% 가까이 고등교육의 비율이 육박한다라고 2024년에 대학 취학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대목도 살펴볼 수 있고요. 결국 이러한 예시와 함께 피케티는 탈상품화 누진세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서 보다 더 큰 맥락에서 역사적으로 복지국가는 지구촌 북반구의 국민국가라는 맥락 안에서 세워졌다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이는 다시 말하면 북부와 남부 사이의 불평등을, 더 중요하게는 남부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북부의 번영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860년 영국이나 프랑스 제조업에서 사용하던 면화의 3분의 2는 플랜테이션 노예를 부리는 미국의 남부로부터 왔다는 거죠. 노예제가 사라진 후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더 이상 면화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집트와 인도에서 이러한 면화를 조달할 수 있었고 20세기의 석유와 화석연료도 이러한 면화와 같이 미서구에서 자체적인 조달이 어려웠다는 거죠. 정리하면 북부를 부유하게 해준 것은 글로벌 노동 분업과 전 세계적인 자연자원 착취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것이 바로 20세기 북부에서 발전한 사회민주주의와 복지형 자본주의의 가장 중대한 한계이자 현실이라고 그리고 앞으로 변화해야만 하는 당위를 가진 영역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만에 하나 이러한 부분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변모되지 않는다면 피케티가 생각하기에는 서방의 자본주의 모형들은 체제 경쟁 특히 앞으로 있을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으로 인해서 20세기 소련으로부터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 섞인 말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파트에 대해서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본인을 사회경제사와 정치경제학이 교차하는 그 어디쯤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포지셔닝하고 있는 피케티가 바라보는 거대한 관점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 북부, 즉 북반구의 대부분의 서구 선진사회에서 발전을 이루어냈던 고도화된 문명의 발달을 성취해냈던 그러한 결과물들은 결국 본인들 스스로의 힘으로 자구적인 노력으로만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점을 짚어내고 있다는 것 다시금 강조하고 있고요. 이 책의 경제 파트뿐만이 아니라 정치와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피케티의 주장과 생각을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피케티가 본인 스스로를 경제학자로만 국한해서 소개하지 않는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네. 이러한 경제 파트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직접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누진세와 탈상품화 두 가지를 모두 진행해야 한다, 병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도 이것만으로는 풀리지 않을 경제학적인 한계를 지녔다라는 상황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전 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다라는 것 살펴보면서 경제 파트를 뒤로하고 본격적인 두 번째 키워드 정치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세계화 포퓰리즘. 자, 다시금 샌델 교수가 질문해 내고 있어요. 이 책은 주로 샌델 교수가 질문하고 피케티가 답변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고 실제 그렇기도 하지만 책의 주제를 거듭해 나감으로써 피케티가 질문하고 샌델이 답변하는 내용들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으니 조금 더 앞으로 함께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대답이 나온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앞으로 샌델과 피케티의 입장이 바뀌는 대목이 있는가라는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두 석학의 이야기가 크게 달갑지만은 않아요. 물론 인류의 진일보, 거대한 수레바퀴를 굴려나가는 방향에서는 네. 우리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점에서는 누구 하나 부인하기 어렵겠지만 네. 그들이 실질적으로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과 담론, 그 깊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쉽게 따라간다고 하기에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예?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쉽게 이해를 하다 보면 두 석학의 말하는 깊이까지는 알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문맥적인 부분들 아니면 큰 의미들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리 같이 오늘 벌써 세 번째 파이팅을 외쳐보네요. 아시죠? 아시잖아요. 저 네. 이슬이와 윤슬이와 이슬이 함께 네.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겸손하게. 네. 그리고 샌델은 1980년대 이후 전개된 세계화 문제에서 피케티와 샌델 모두 초세계화에 대해 비판적이었다고 말하는데요. 책의 46페이지, 세계화가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프로젝트의 일부인 자유무역협정을 강요하는 것에 비판적이었지요. 과거에 그들의 저서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규제의 고삐가 풀린 채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상품의 흐름을 비판하면서도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흐름인 이민에 대해서는 보다 관대한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며 피케티에게 이러한 양면적인 태도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또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앞선 1, 2, 3장에서 살펴봤던 경제 파트에 대해서는 자본과 상품의 흐름에 대해서 피케티와 샌델과 피케티가 함께 한 입으로 비판하고 있다.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정치 파트라고 굳이 구분해 본다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흐름인 이민에 대해서는 보다 관대한 정책을 둘이 함께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초세계화 또는 세계화에 대해서 샌델과 피케티 이 두 저자가
한입모아 초세계화는 찬성이라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안과 켜켜이 쌓여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찬성을 할 수 있는 부분과 반대를 할 수 있는 대목들에 대해서 충분히 걸러내고 구분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점에서 이 책을 보다 더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라면 이러한 내용들을 이 둘의 저서를 읽지 않은 채로 혹은 저서의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채로 대담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어떤 내용의 찬성과 반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보다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어렵겠지만 저서를 한 권 정도는 최대한 읽고서 대담을 보는 것이 두 석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피케티는 책이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제가 저 혼자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우면서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질문들이 아닐까라는 심오한 생각을 해보며 경제와 정치, 철학의 중간에 어딘가에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중간 어딘가에 윤슬이가 놓여 있고요. 꼭 저희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의 이런 주장과 대안 제시가 저 나름대로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데런 에스모 글루 때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전 세계적인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답은 없지만 네. 어떠한 관점과 연구들을 통해서 사례 연구들을 통해서 이러한 주장을 펼치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흐름을 쫓아가 본다면 보다 재미있게 보다 쉽게 경제학에 대해서 진입장벽을 낮춰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한 면에서 지금 현재 2025년에 놓인 이 현안들 어떠한 방식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거목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윤슬이가 옮겨드렸던 샌델의 질문에 대해서 피케티가 답변하길 결국 우리가 즉 우리 인류가 자본과 무역의 흐름을 훨씬 더 많이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면 노동의 흐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민 온 사람들의 교육과 주거 비용을 어떻게 될 것인지 네. 그에 대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 모든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옮겨올 때 우리는 그저 상품을 수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살펴보고 모든 적합한 조건들이 확실히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결국 우리가 자본과 무역의 흐름을 통제하면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해결 가능한 범위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어요. 이러한 피케티의 주장에 샌델이 말하길 책의 58페이지 우리는 다원적인 사회에 살기 때문에 재화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는 서로 다를 수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좋은 삶의 본질에 관한 생각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인류는 그런 결정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게끔 중립적인 수단에 의존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결정에 즉 정답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은 진정으로 가치 중립적인 수단이 아니고 우린 그걸 이미 알고 있고 시장이 공동선에 관한 논쟁적인 문제들을 토론하고 결정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줄 수 있다는 건 잘못된 희망이다 라고 짚어내면서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는 중립적인 수단에 의존하고 싶어 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샌델이 말했던 것처럼 정답이 없는 분야 즉 어떠한 정의도 내릴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시장이 공동선에 관한 논쟁적인 문제들을 토론하고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혹은 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샌델의 주장에 대해 피케티는 그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결국 시장이 민주주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수기를 겁내는 거라고 동의하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샌델과 피케티가 나눈 초세계화에 대한 관점과 생각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4장을 뒤로하고 5장으로 넘어갈게요. 5장. 능력주의는 왜 위험한가? 피케티는 샌델의 책 공정하다는 착각의 애독자임을 밝히며 샌델이 책에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능력주의의 한 예로 아이비리그의 추첨제를 옹호하는 부분을 언급하는데요. 결국 추첨제에 관한 샌델의 생각이 현재도 동일한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앞서 샌델의 책을 함께 살펴봤던 공정하다는 착각을 피케티가 언급하고 있다는 것 저희도 흥미롭게 읽었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아이비리그의 추첨제에 대해서 당시 책에서는 저희가 제비뽑기라는 용어로 풀어냈었고요. 네. 제비뽑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공정한가? 과연 그러한 방법이 실제 적용 가능한가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해당 방송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피케티의 질문에 대해서 샌델이 말하길 68페이지 우선 능력주의라는 말을 만들어낸 마이클 영은
능력주의를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으로 보았다면서 그 위험은 정확히 말하면 승자들뿐만 아니라 패자들 사이에서도 성공에 대한 일정한 태도를 키워 우리를 분열시킨다는 거죠. 능력주의는 승자들에게는 오만을, 뒤처진 이들에게는 수치심을 키워준다라고 정리해내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면 때문에 우리 사회가 최근 몇십 년 동안 어떻게 해서 이토록 양극화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가를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는 양극화에 대한 샌델의 분석과 관점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이러한 샌델의 분석에 대해 피케티가 말하길 70페이지.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전제하면서 우리 인류의 과거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었을 지난 체제에서도 불평등은 매우 잔인했겠지만 그때는 서로 다른 사회 집단 사이에 일종의 상보성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면 오늘날의 불평등 체제는 앞서 샌델이 이야기했던 조건과 맞물려 많은 사람들에게 압박감을 주고 정신건강과 여러 병리 현상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이 사회의 모든 부분을 짓누르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특히 빈곤계층의 압박이 심하고 상위계층 자녀들도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모두가 느끼게 된다라고 정리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피케티의 분석에 대해 샌델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대목을 살펴보면 72페이지. 공개적 압력과 도덕적 압력을 함께 행사하는 것으로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바로 양극화된 불평등에 대처하는 자세, 정부와 정책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6장 갑니다. 6장. 대입과 선거의 추첨제를 활용해야 할까? 네, 지금 5장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추첨제와 제비뽑기라는 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데요. 책의 76페이지에서 샌델이 말하기를 추첨을 하자는 주된 이유는 대학 입학의 의미를 달리 생각하고 승리와 패배에 대해 지금과 같은 광란의 대입 제도가 부추기는 태도를 바꾸는 데 있다고 말하는데요. 자신의 입학에 많은 행운이 따랐다는 사실은 승자의 오만에 도전장을 내밀거나 그 길을 꺾기 시작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패배한 이들에게는 열패감과 사기 저하를 누그러뜨리는 길이 되기도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읽으면서도 이 대목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대목이 있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추첨제와 제비뽑기와 추첨제에 대한 샌델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피케티가 질문하길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선별하자는 샌델의 제안을 예일대학교 법학교수인 데니얼 마코비츠가 한 또 다른 제안과 대조해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코비츠의 제안에 대해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마코비츠의 제안은 공정하다는 착각에서도 이미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단순 추첨제 혹은 샌델이 말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 추첨제를 시행하는 것에 더해 절반 또는 일정 수준의 추첨에 있어서 부모의 소득이 각 나라의 하위 3분의 2에 속하는 계층에서 나오도록 조건을 더한다는 것, 이에 대해서 샌델에게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샌델이 대답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저희가 공정하다는 착각을 읽었던 독자로서 샌델의 생각을 집대성에 출간된 책에 대해 세계적인 석강인 피케티가 실제 질문을 던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샌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생각의 일련의 변화와 앞서 책의 초입에서 말씀드렸던 업그레이드된 샌델의 최근의 아이디어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피케티가 샌델의 애독자가 맞는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부분과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는 상황 속에 느끼는 질문의 깊이와 거기에 대한 그 석학의 대답을 듣고 싶어하는 면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이 대담이 피케티에게도 성덕 예? 저를 찾으셨네요. 피케티에게도 굉장히 흥미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이. 네. 바로 저도 저희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네?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읽으면서 숱한 질문들을 당시에 던졌던 것 같고 이러한 피케티의 질문에 대해 샌델이 답하길 예일대학교 마코비츠 교수의 방법론과 본인의 아이디어를 접목시켰을 때 책의 86페이지 이러한 개선을 위해 즉 추첨제와 제비뽑기와 추첨제라는 방식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실험하는 데 열려있다면서 이러한 실험들의 결과와 효과를 연구해봐야겠지만 우리는 학력과 계급을 고려해 의회의 사회적 구성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더 활발하게 공개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라는 사회적인 아젠다를 제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구상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샌델은 다양한 정치 체제에서 이러한 구상들이 어떻게 작동할지 알아볼 전문성이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이것들이 바로 정치 의제에 올려져야 한다라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대목을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샌델은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능력주의 경쟁을 위해 무장시킬 것인지 보다는 어떻게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할 것인지
어떻게 전체 경제와 공동선에 공헌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하며 더 넓은 담론에서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책의 3가지 키워드 중 경제와 정치를 살펴보면서 마지막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존엄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책의 7장. 누진세제와 공동체. 그래서 앞서 윤슬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파트의 말미, 즉 6장의 종장에서 언급되었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를 7장부터 본격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책의 95페이지. 피케티가 질문하길 우리가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고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사회에 더 널리 확산하고 싶다면 임금 차이나 소득 격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라고 본다면서 본인의 생각이자 가정을 전제하면서 질문하는 대목. 우리가 노동의 존엄성을 더 원한다면 진지하게 소득과 임금의 격차를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당신과 같은 철학자, 즉 샌델과 같은 학자들의 도움으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샌델이 답하길 101페이지. 존엄성과 상호 인정을 위한 구상을 발전시킬 구체적인 제안이 있습니다. 최근 몇십 년 동안 확대된 불평등의 가장 심각한 단면 중 하나는 부유한 사람들과 대단치 않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즉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점점 더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앞서 피케티와 샌델이 논의해 왔던 것처럼 우리는 자녀들을 서로 다른 학교에 보내고 그뿐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곳에 살면서 서로 다른 곳에서 일하고 쇼핑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더 평등한 사회로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바로 누진세가 필수라고 주장하는 피케티의 주장에 일부 동의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누진세를 시행하기에 앞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모으고 상호 책임감과 소속감을 배양할 공공장소와 공동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두 학자, 두 석학이 이야기하는 누진세에 대한 증세 그리고 법안의 도입과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지만 피케티가 말하는 누진세제가 필수라는 주장에 앞서 그 누진세를 시행하는 전제 조건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 즉 샌델이 앞서 표현했던 것처럼 부유한 사람들과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이 제한적인 혹은 단절된 상황을 정부 또는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 이들이 함께 공공장소로서 공동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환경과 정책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책을 읽고 저희도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와 진정한 평등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논의해보는 것이 샌델과 피케티가 결과적으로 전해주고 싶은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 네, 댓글에 남겨주시면 한번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는 장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장을 뒤로하고 8장으로 넘어갈게요. 8장. 남북 간 불균형은 해소될 수 있을까? 피케티는 8장에서 앞선 7장에서 그리고 앞선 2장에서 이야기 나눴던 누진세에 대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어요. 책의 106페이지. 피케티가 말하길 미국과 유엔 그리고 유럽과 같은 서구 선진국가들은 다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누진과세 할 수 있고 당장 해야만 한다라는 주장을 다시금 이어가면서 이런 소수의 특정 국가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각 개별 국가들이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국제주의가 재건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유무역과 자유로운 자본 흐름을 위해 40년 전에 발전시킨 것과 같은 체제, 토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변화가 민주적인 운동을 통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오기를 바란다고 본인의 바람을 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앞선 책의 내용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북부와 남부의 차이가 현격히 드러나고 있고 또는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지구촌 남부의 엄청난 압력을 통해서 올 수도 있지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 금융, 재정 시스템과 환경 규제의 변화를 이루려는 이 모든 노력은 지구촌 북부 사람들을 세계화나 국제주의와 화해시키는 동시에 어떤 형태의 공유된 프로젝트를 통해 남부와 북부를 화해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또는 그러한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즉 북부와 남부를 통합하려는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인류는 극히 대립적인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분석과 본인의 관점을 제안하고 있어요. 앞서 이슬이가 말씀드린 피케티의 주장에 대해서 샌델은 이렇게 묻는데요. 피케티는 비현실적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기업에 대한 최저한의 세율을 정하기 위한 글로벌 협정을 맺거나 초국적 기구들을 설립하는 것도 또 하나의 접근 방식이 되지 않겠는가, 혹은 너무 어려운 일이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어요. 이러한 샌델의 질문에 대해 피케티가 답하길
윤수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협정을 맺거나 초국적 기구들을 설립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예컨대 OECD 조세협약 같은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할 때처럼 혹은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서 우리에게는 더 많은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피케티는 그동안 다수결에 따라 유럽 차원의 탄소세와 부유세를 도입할 수 있는 각국 의회의 바탕을 둔 다른 형태의 유럽 의회를 촉구해 왔음을 알리면서 또한 유럽연합과 아프리카연합 간 합동의회 역시 제안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피케티 본인은 열성적인 국제주의자이자 연방주의자라면서 우리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각국이 이러한 일방적인 전략을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결국은 각 국가적인 전략 그리고 초국가적인 협력과 협정을 통한 두 가지의 방식과 방법이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상호성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피케티 자체가 다양한 북면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안하는 부분들에 대한 근거를 굉장히 많은 측면에서 가져오는 것 같아요. 아는 게 많다라는 건 저희가 이미 만나봐서 알고 있습니다. 자본과 이데올로기 1300페이지거든요. 네. 예. 아는 게 많으실 수밖에 없고요. 한번 입을 떼면 그 발화량이 상당하다. 이 네. 책에서도 알아볼 수 있고 샌델이 한 줄로 질문해도 피케티는 3장 4장으로 받아요. 강의를 몇 시간이나 하실지.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피케티와 샌델 각각의 특징적인 면모들도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 이 책에서 세 번째 키워드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존엄성에 대한 토의의 정리라고 볼 수 있는 대목으로 이어갈게요. 책의 121페이지. 피케티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인류가 부여해진 방식이라고 한다면, 특히 우리 인류 중에서도 북부가 부여해진 방식이라고 한다면 샌델과 피케티를 포함해 우리는, 즉 북부에 속해 있는 우리는 50년 전이나 200년 전에 우리의 나라들이 한 선택에 책임이 없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책임을 생각할 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북부에 소속되어 있는, 북부에 속해 있는 나라들의 책임을 생각할 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는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피케티의 주장을 이어가면 우리가 특정 지역 대표로 싸우지 말고 계급 투쟁으로 더 가까이 옮겨가야 할 이유가 있음을 말하며 억만장자와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이나 중국 혹은 유럽 중 어느 곳에 있든 그들이 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개발할 권리, 스스로 통치할 권리, 스스로 결정할 권리에 관한 기본적인 견해로 돌아가야 하며, 이러한 예로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국가들이 녹색 에너지와 태양광 에너지에 투자하고 학교와 병원에 투자하려면 최소한의 세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요.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여론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할 유일한 방법은 특별히 고액 자산가 대기업들을 겨냥해 직접 돈을 내게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자, 어느덧 세 번째 키워드 존엄성의 마지막 질문과 대담이에요. 샌델이 묻기를 현재 부자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로부터 오고 싶어하는 이민자들을 막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고요. 이에 대해 피케티가 답변하길 우리는 오늘날처럼 부유했던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가장 힘센 경제 주체들이 민주적 통제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공공재의 재원 조달을 기여하게 만드는 평등주의 의제를 야심차게 밀고 나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놓고 이민자를 탓하고 국경이 지나치게 개방적이라고 비난하는 이민 배척주의 담론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면서, 사실 5억 명에 이르는 유럽 인구와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이민자의 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존엄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샌델과 피케티가 말하고 싶었던 주제이자 담론, 관점이라고 한다면 앞선 경제 파트에서 부와 돈의 흐름을 제한적으로 또는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과 달리 초국가적인 또는 초세계적인 협력과 협치의 모델, 그리고 세계적인 기구를 창설할 것, 지금까지 인류의 발전을 주도해왔던 북부가 본인들만의 노력으로 혹은 자구적인 방식으로 발전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고 남부와의 상생 모델을 가져가야만 한다라는 주장을 관철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책의 9장은 저희가 앞선 시장에서 9장에 대한 내용을 가름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이 아닌 먼저 살펴봤던 것으로 묶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토마 피케티와 마이클 샌델과 토마 피케티가 함께 쓴 기울어진 평등이란 책을 살펴봤어요. 이 대담을 통해서 마이클 샌델과 토마 피케티라는 두 석학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질의를 하고 그 질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언급하고 생각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고의 확장을 도와준다는 점에서 이 대담을 책으로 읽어본다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데 대담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저는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과거 방송을 들어봤죠. 네, 들어봤어요. 저의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왔다고. 네. 피케티는 본인을 정치와 경제, 역사를 아우르는 어느 지점에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그 지점이 굉장히 넓고 세밀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그 세밀한 시선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서 이 책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테두리 안에서만 바라볼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현재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의 문제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앞으로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싶어요. 자, 저도 한 말씀 거들도록 하겠습니다. 거들어주세요. 예. 저야 이 두 분 너무나 좋아하지 않겠어요? 이미 이 두 분의 책을 각각 읽고 리뷰까지 마친 상황에서 다시금 2025년 5월에 출간된 기울어진 평등 너무나 반가운 마음으로 접해 들었고 읽는 내내 흥분에 차오른 상태로 본인이 마치 피케티가 된 것처럼. 예, 마치 그랬어요. 샌델은 아니고 피케티 쪽에 조금 더 방점을 찍었고 제가 최근에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다시 읽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려 1300페이지인데 저걸 왜 다시 읽고 있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그 책을 한번 접해보시길. 너무나 좋은 책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결국 이 책을 통해서 이 두 석학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메시지,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그리고 완화해야만 한다. 네.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가 지금 우리가 좌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영역 중에 하나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일개 소시민인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꿔내겠냐마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이러한 아젠다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이나마 갖고 생각해보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만으로도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 충분한 의미와 가치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지난 몇 권 소설책만 읽어오다가 오랜만에 이런 거대 담론을 제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어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따뜻하게. 따뜻해요. 저는 너무 따뜻했어요. 네. 최근에 머네인, 네. 그리고 솔제니치카 같은 기라성 같은 작가님들의 소설책도 좋았지만 결국 이렇게 우리 삶에 맞닿아 있는 이야기들을 다뤄보는 것도 역시나 책을 읽는 독자로서 가치 있음을 다른 의미로 느끼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 윤수리가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 집에 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대담이라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었고요. 정말 대담이 맞다는 거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던지는 작은 질문들, 그리고 아까 이슬이가 말한 것처럼 소시민이라고 했지만 소시민들의 한 걸음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공동선이 결국에는 이 석학들이 얘기하는 불평등에 있어서 샌델 교수가 더 강조하긴 했지만 공동선의 의미를 만드는 것은 소시민들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두 저자의 책을 이렇게 읽고 함께 나눠보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 웃고 있어요. 시종일관 웃었어요, 저는. 윤수리가 오늘도 전 오늘도 책을 걱정을 가득하는 채로 우리 다음에 녹음할까라고. 그러나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발짝을 크게 뗐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좋은 책을 만나봤다라고 개인적인 소감을 정리해보면서 저희는 더 잘 준비해서 다음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